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예전에 옷차림이 그 사람을 어떻게 드러내주는지, 그리고 진짜 내실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옷차림을 하는지에 관해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고, 공감하는 분들도,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도 옷차림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공감하고 많은 걸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이 책은 나이 들수록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잘난 척, 센 척, 강한 척 이렇게 자신을 애써 포장하면서 요란하게 드러내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죠. 알고 보면 허울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내면이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은 굳이 티를 내지 않습니다. 옷차림으로 치자면 브랜드의 로고도 절대 거창하지가 않죠. 진짜 현명하고 귀티나는 부자들은 로고가 눈에 띄지 않거나 아예 없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고상함과 품위를 지니고 있지만 쉽사리 드러나지 않죠. 여러분도 이렇게 내면이 강한 귀티나는 사람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며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빛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옷차림의 기술과 태도, 그 기묘한 상관관계. 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옷차림만큼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없을 것이다. 상황에 맞는 격식을 갖춘 옷차림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무시하지 못할 코드다. 물론 드레스 코드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정해진 답이 없기에 누구는 적절하게 입지 못해 곤경에 처하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차려입거나 혹은 지나치게 간소화하는 바람에 난처해지는 것이다. 드레스 코드의 정석을 알려준다는 매거진이나 블로그 등 각종 매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실 드레스 코드를 특정한 것으로 고정시키는 경향도 있다. 드레스 코드는 항상 변한다. 드레스 코드를 경시함으로써 비웃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코드를 몰라서 모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코드를 위반한다는 사실이다. 드레스 코드와 사회적 지위 사이에는 확실히 모종의 관계가 있다. 만일 사회적 지위가 낮다면 드레스 코드를 의식하는 게 싫다고 해도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 그러면 본인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 거리낌 없이 굴기가 더 수월하다. 트렌드와 거리가 먼 옷차림을 해도 무시당할 일은 많지 않다. 심지어 양복에 테니스 양말을 신더라도 말이다. 오히려 양복에 테니스 양말을 신고 있는 그 사람의 지위를 알아보지 못한 누군가야말로 모욕당할 수 있다. 누군가 허름한 차림새로 명품 숍에 들어섰다고 해보자. 긴장감이 도는 순간이다. 이 사람은 직원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까?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환대하라는 지침대로 대할까? 경험이 많은 어느 직원은 나는 무릎이 튀어나온 트레이닝을 입은 사람이어도 그가 어떤 지위의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글쎄, 모르겠다.
부유층 고객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친 이들의 이야기가 괜히 들려오는 건 아닐 테니까. 의식적으로 검소한 복장을 한 사람들. 사회 저명 인사나 부유층 인사 중 옷차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 회사에 출근할 때는 차려입어도 일상에서는 기꺼이 홀가분한 차림새를 선호하는 이도 있다. 가령 의사 선생님이 흐늘흐늘한 조깅복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대기업 회장이 반바지 차림으로 건축 자재를 파는 가게에 등장하는 시기다. 이케아의 설립자인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다니는 걸로도 유명했다. 이케아가 모스크바에서 최초로 지점을 열었을 때 그는 고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러시아어를 잘 못했음에도 방문한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고객이 구입한 물건을 포장하기도 했다. 캄프라드의 전기를 썼던 리디거 융블루트에 따르면 고객들은 저 이상한 노인은 누구냐? 라며 유니폼을 입은 직원에게 물었다고 한다. 당연히 대답을 듣고 난 고객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모스크바 지점의 대표도 아니고 러시아 지역 전체 대표도 아닌 무려 이케아의 설립자였으니 말이다. 만일 당신이 지위에 걸맞은 옷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더 검소하게 옷을 입는다면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옷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무슨 옷을 입든 당신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 그저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것이다. 어쩌면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 것이 심적으로 더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 옷은 당신의 태도나 인격에 어울리지 않고 지나치게 인위적인 느낌을 들게 하니까. 소박한 환경에서 자란 당신은 그게 뭐든 티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어쩌면 검소하게 옷을 입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싶을 수도 있다. 나는 너희들 중 한 사람이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만일 그런 당신이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면 그게 오히려 변장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의식적으로 검소한 복장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묻어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너무 검소한 복장이 늘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파티와 같은 모임에 지나치게 간소한 옷차림으로 참석하는 것은 설령 파티 호스트가 좋게 말해줬다고 해도 적절치 못하다. 같은 맥락에서 지나치게 차려입은 복장이 실수가 될 때도 있다. 결혼식에 신부보다 더 눈에 띄는 의상을 골라 입고 온 하객처럼 말이다. 그들은 옷이 아니라 태도를 입는다. 프랑스 오를레앙의 공작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시민의 왕이었던 루이 필리프의 아버지였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고 공작은 이 혁명을 적극 지원했다. 국민회의에서 사촌인 루이 16세의 폐위에 찬성했고 결국 루이 16세는 처형되었다. 공작은 이미 새로운 혁명의 왕으로 대우받을 만큼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트렌드를 만들고 스타일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이름을 남겼다. 문화학자인 바바라 빈케는 루이 필리프는 유럽의 남성 의상 분야에서 변혁을 일으켰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 의미가 있다. 루이 필리프는 귀족의 전유물과 같았던 벨벳과 비단, 자수와 레이스 제품, 알록달록한 보석과 반짝이는 색의 의상을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화장을 하지 않았고 거추장스러운 가발도 쓰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지를 갈아입었다. 무릎까지 오던 바지 대신 혁명가들처럼 긴 바지로 말이다. 그는 마치 영국 신사들처럼 단정했다.
눈에 띄는 소재의 옷은 아니었지만 품이 있어 보였다. 정교하게 재단된 옷은 그의 몸에 잘 맞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옷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 그를 향했다. 루이 필리프 덕분에 오를레앙 남성의 의상은 화려함을 벗어던지고 단정하게 변했다. 바바라 빈켄의 말을 빌리면 이러하다. 현대적 남성성의 역사는 자신을 매력적으로 연출하기를 포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와 같았다.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게 우아함의 표시였다.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는 생각이 들게끔 너무 훌륭하게 또는 너무 세련되게 입지 않는 게 장점이 되는 이를테면 절제와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 덕목이었던 셈이다. 물론 데이비드 베컴과 호셉 과르디올라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각광받기도 했다. 하지만 베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베컴의 옷차림을 보면 그 역시 겸손함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학생들의 교실에 방문할 때나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는 모습을 보면 세계적인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해맑은 소년 같다. 물론 베컴과는 대조적인 사람도 있다. 바로 슈레더 전 수상이다. 그는 명품 양복 브리오니를 입고 자신의 축구 솜씨를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뽐낸 바 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공 다루기를 통해 관록을 뽐내는 신호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말이다. 나는 공도 잘 차고 정부도 잘 이끈다. 독일 소설가인 프리드리히 테오도르 피셔는 이런 말을 했다. 남자의 옷은 뭔가를 말해주지 않는다. 오직 옷을 입고 있는 그의 태도가 말할 뿐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숙녀복의 발전사는 남성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여성의 의상은 끊임없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유행이 지났다라는 표현은 바로 여성의 의상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만큼 여성의 의상은 남성복보다 훨씬 다양하고 다채롭다. 그래서 여성은 의상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거나 혹은 연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진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하지? 라는 하나의 문장에는 사실 여러 질문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이 옷을 어떤 옷과 결합해서 입어야 하지? 어떤 색깔을 선택해야 하지? 보석을 달아야 하나? 같은 질문들 말이다. 또한 검소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여성은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스타일로 접근할 수 있다. 화려함이 아닌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화장도 가능하다. 물론 소박하고 단정한 컨셉으로 옷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주목시키기도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상이 바로 심플한 블랙 드레스다. 이 의상을 대중적으로 만든 디자이너는 바로 프랑스 출신의 가브리엘 보누에르 샤넬이다. 그녀는 1926년 보그에 이 아담한 검정 드레스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소박한 이 의상은 자신만의 취향을 가진 여성의 유니폼과도 같습니다. 그녀의 블랙 드레스는 혁명적이었다. 블랙은 상복이나 하인들이 입는 제복에 쓰이는 색이었다. 게다가 이 원피스는 기장이 무릎까지밖에 내려오지 않을 만큼 짧은 데다 장식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옷이 아니라 옷을 입은 사람이 주목받게 만드는 그 이유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한 바바라 빈켄이 묘사했듯 이 아담한 검정 드레스는 칼같이 예리한 윤곽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옷을 입으려면 취향도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옷에 맞는 체형도 필요했다. 그리하여 이 아담한 블랙 드레스는 그 어떤 다른 의상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다. 바로 여성적인 겸손을 유행시킨 것이다.
더욱이 이 의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도 여성들이 사랑하는 스타일이 되었다. 블랙 드레스와는 다른 스타일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유행한 의상이 또 있다. 여성을 위한 비즈니스 바지 정장이다. 여성성을 뒤로 감춘 이 의상은 실용적인 데다가 멋이 있다. 눈에 띄는 장식이 없으며 지배적인 인상도 주지 않는다. 다방면에서 겸손함과 소박함에 어울린다. 결코 부담스럽지 않지만 우아하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스타일이 그렇다. 어떤 남자도 그녀와 같은 분위기를 표현하지는 못할 것이다. 문화학자인 게르트루드 레네르트의 말을 빌리면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은 강한 자의식을 단정함과 겸손함으로 어필하는 의상이다. 남성의 정장은 일종의 제복처럼 여겨지지만 여성의 정장은 확실히 다르다. 여성은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세심한 차이. 의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가장 흔히 들이대는 기준은 그 옷이 얼마나 고급인데? 와 같은 식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겉으로는 고급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닌 것들도 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진짜처럼 보이려는 가짜를 잘 알아차린다. 그리고 가짜가 들통난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순식간에 저 밑으로 추락하고 만다. 사람들은 가짜가 진짜인 듯 구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으며 심지어 경멸하고 조롱한다. 비싼 옷을 입으면 사람도 진짜가 될까? 고급 옷으로 치장하면 지위도 올라가는 걸까?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스스로 진짜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옷도 소용이 없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라는 게임을 벌이는 사람은 옷에도 지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지위에 맞는 옷을 입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 여긴다. 입고 있는 옷으로 사람들의 지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의심할 바 없이 높은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무감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명품과 짝퉁 외투의 단추는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달려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그들은 잘 모른다. 그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이제 막 성공해서 자부심에 부푼 사람들,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비싼 옷을 구입한 사람들은 그 옷의 단추에 대해 확실히 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짜를 적발해내는데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인다. 확고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발산하는 여유와 탁월함이 그 자신에게는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말이다.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에 집착하는 것은 도리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깎아버리는 일이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상징을 뽐내야 하는 이들은 결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드러내야 확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가치는 드러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드러내고 뽐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든다. 뽐낸다는 것은 나약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사치와 자랑은 유행이 지났다. 사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누리는 상징 중 하나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1899년 출간한 유한 계급론에서 상류층의 소비는 허영심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과시를 위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부유한 상류층은 비싸고 사치스럽고 특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생산적인 일에 탐닉한다는 것이다. 베블런이 대표적으로 든 예시가 패션이다. 고급 의상은 비싸고 우아하지만 불편하다.
육체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특별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베블러는 아무런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류층의 몫을 태연하게 가져가는 부유한 상류층을 격렬히 비판했다. 하류 계급은 결코 따라하기 힘든 삶을 보여주며 그것을 동경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용하고 생산적인 일의 가치는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를 갈망하게 했다. 무의를 품위로 간주한 부유층들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탐욕과 어리석음, 특권에 비이성적으로 중독된 사회를 만들었다고 베블러는 말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근 사치품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컨설턴트이자 사치를 다시 생각한다의 공동 저자인 마르쿠스 알베르스는 자랑하는 유행은 지나갔다고 말한다. 겸손이라는 트렌드는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강력해지고 있다. 모피를 입고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핸드백을 흔들고 다니는 여자, 에스턴 마틴을 몰고 다니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굴을 주문하는 남자는 분명 돈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에게 스타일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돈 자랑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절제라는 주제와 특히 관련이 깊은 패션 아이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 자동차 다음으로 성공한 남자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 같은 아이템, 바로 시계다. 자동차와 달리 손목시계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셔츠 소매 아래에 숨어 있다가 마치 우연인 것처럼 적당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시계의 묘미다. 독일 유명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짜이퉁이 손목시계의 트렌드가 눈에 덜 띄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했듯이 1990년대에는 볼륨감 있고 부피가 큰 손목시계가 유행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한 납작한 시계가 더 우아해 보인다. 이제 막 성공을 이룬 젊은 친구가 새로 산 롤렉스 시계를 번쩍이며 자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런 부끄러운 실수를 지칭하는 롤렉스 되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롤렉스는 전형적인 계층 상승 시계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계는 차라리 착용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독일의 다국적 기술기업 지멘스 전 사장이었던 클라우스 클라인펠드는 롤렉스를 차고 찍은 프로필 사진에서 조용히 시계만 지웠다. 물론 이로 인해 더 화제거리가 되었지만 말이다. 반면에 독일 헤센주의 총리였던 로란드 코흐는 건설회사 빌핑어의 대표로 임명되었을 때 고급과는 거리가 먼 손목시계를 차고 나와서 화제가 되었다. 디 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손목시계는 남자들의 중요한 액세서리를 공격적으로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시계를 차고 있는 그 사람의 지위, 그리고 이를 대하는 태도까지 말이다. 결국에는 겸손이다. 마르쿠스 알베르스에 따르면 사치품 시장은 여러 단계의 국면을 지나간다고 한다. 이 말은 사치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의 발전과 비교할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트로피를 수집하고 온갖 상장과 인증서를 방에 걸어두고 사회적 지위를 알리는 징표라면 무엇이든 보여준다. 이 단계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한껏 치장하는 시기다. 모두가 아는 익숙한 명품들로 말이다. 눈길을 사로잡는 로고는 나는 대단한 사람,
이라고 소리친다. 점차 우리의 지위에 익숙해지면 예전에는 새롭고 환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보인다. 사치품들도 그렇다. 이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치품을 다루며 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미세한 차이와 약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감을 얻고 주체적인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물건으로 지위를 드러내야 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만일 그런 모습을 목격한다면 되려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다음 단계에 접어들면 겸손에 더 근접하게 된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고 누구에게도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의 시간이다. 화려하고 찬란하며 매력적인 것들은 금기시 된다. 로고는 아주 작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물건일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외양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품질이니까. 마르쿠스 알베르스가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물건의 배후에 있는 스토리에 더 관심을 둔다 라고 한 것처럼 물건은 이제 자랑이 아니라 의미의 대상으로 바뀐다. 각각의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 가치는 물건에 붙어 있는 가격표와 상관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주 단순한 물건을 상당한 수준으로 향유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4단계로 진입하는데 여기에서는 의미가 전면에 등장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물건이 점차 매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경험한다. 의미가 채워지지 않는 사치스러운 삶은 어느 순간 지루하고 공허해진다. 이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길로 들어서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사치와 멀어진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몰두한다. 이 사치품이 어떻게 생산될까? 우리는 그 과정에 동의하는가? 이것이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오직 마케팅의 장난일까? 사치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 물건을 구매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또 다른 방식은 더 적은 것에 대한 예찬, 일종의 미니멀리즘이다. 최소한의 것들만 의식적으로 선별하고 그것에 더 중요하고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마이크 켈리 서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물을 정리하기 위해 컬트 오브 레스라는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대부분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했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구입한 물품은 오직 2가지, 책상과 소파뿐이었다. 이 2가지조차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두고 6개월 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단지 낭비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트렌드 연구가들과 소비 전문가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것을 넘어 과포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남아도는 소유물을 거추장스러운 짐이라고 느낀다고 말한다. 그래서 몇몇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자유로움을 느낀다. 애초부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소유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누리는 경험이다. 그런 경험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서 향유라함은 스스로 선택한 검약과 노력, 결핍을 누리고 즐긴다는 의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런 향유를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한다. 베블런이 유한 계급론에서 매우 아쉬워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의미와 절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책임감. 어쩌면 과한 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치가 겸손과 연결됨으로써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새롭고 희망적인 진짜 세련된 사람들의 이론이 될지도 모른다. 세련됨을 표현하는데 겸손만큼 더 좋은 수단은 없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겸손은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다. 뒤에 조용히 머물면서 과소평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눈에 띄고 싶어하고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들에게 겸손함을 강요하거나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고 말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 모두를 나에게 익숙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런저런 사람을 차단시킨다면 이는 매우 불손한 행위일 것이다. 겸손을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이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겸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기도 했다.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들이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줄 아는 자세는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의미다. 또한 겸손함이란 나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는 용기이기도 하다. 나의 견해를 뒤집지 못하는 진실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충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고 경청할 수 있는 태도다.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온화하고 현명한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의 힘이다. 겉으로 반짝이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표면을 약간 긁어봤을 뿐인데 아름답지 못한 이면이 드러나는 광경을 보게 될 때가 있다. 교양이 넘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재차 질문을 하니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경우, 스스로가 윤리의 기준인 양 행동하던 사람이 과거 저질렀던 비양심적인 행동이 드러나자 단번에 비겁한 모양새를 취하는 경우 등등. 번쩍이는 표면 밑에 숨어 있었지만 실체는 언젠가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우리가 감탄을 맞이 않던 인격들, 신뢰와 연대감을 대표했던 기관들이 지저분한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은 의외로 흔치 않게 벌어진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던 성공한 스포츠계 매니저가 알고 보니 세금을 포탈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으며 촉망받는 지식인이 박사 논문을 완벽히 표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반짝거리는 모든 것은 다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증명하듯 허접하고 추악한 실체는 결국 드러나고 만다. 이는 꼭 대단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특히 다른 이들에게 뭔가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항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이 숨어 있다. 스포츠 스타들만 도핑을 하는 게 아니다. 동료와 함께 조깅을 하거나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 혹은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는 아마추어들도 성과를 올리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주간신문 디차이트에 잘못된 승리라는 기사가 실렸다. 여가 시간에 하는 스포츠에서도 도핑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기자들은 의사, 운동심리상담가, 운동애호가들을 취재하고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를 조사하며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아냈다.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이 여가 활동으로 하는 운동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추어 축구를 하는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친구들, 지인들과 적이 되어 시합을 합니다.
누구나 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나요? 이건 도가 지나친 게 분명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승리에 대한 갈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져서 뭐든 극단적인 성과를 통해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도 꼴찌로 겨우 통과하고 싶지는 않아 하며 어떤 옵션도 포기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나치게 과도한 목표를 세워두고 이를 달성할 수 없음을 감지하면 특단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최고의 성과만을 좇는 이런 현상은 해내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겸손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표면의 아래에 교묘한 속임수, 거짓말, 힘으로 위장한 약점이 감춰진 삶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표면 아래에는 본질, 신뢰, 진지함이 숨어 있다. 겉으로만 반짝이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 아니다.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능력이나 소질을 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목표다. 영국의 작가 찰스 콜트는 말했다. 겸손은 가장 확실한 지혜의 증거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